베트남은 전쟁 후 인구를 4천만 명에서 1억 명으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면에는 엄청난 대가가 있었습니다. 1975년 4월 4.20의 총성이 멈추자 베트남인들은 폐허보다 더 파괴적인 곤경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밭에서 괭이를 휘두르는 힘센 사람도 없고 공장에서 공작기계를 다루는 젊은 노동자도 없으며 마을에는 과부와 아이들만 가득합니다. 30년 전쟁은 한 세대의 남성을 몰살시켰고 국가의 인구 구조는 완전히 불균형을 이루었습니다. 베트남은 국가 생존을 위해 인구 회복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는 수많은 여성들에게 평생의 족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강압과 희생을 견뎌냈을까요? 그러한 조치들은 어떤 상처를 남겼을까요? 사회적 출혈. 베트남의 인구 위기는 전쟁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누적되었습니다. 1945년 일본이 항복한 후 호치민은 독립을 선언했지만 프랑스는 신속하게 군대를 파견하여 4.20을 점령했고 보불전쟁은 8년간 지속되었습니다. 마침내 프랑스군을 격퇴한 후 미국은 다시 베트남 문제에 개입하여 남베트남을 지원하는 것에서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쪽으로 전환하였고 전쟁의 규모는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1945년부터 1975년까지 거의 모든 젊은이와 중년의 베트남 남성이 전장에 나갔습니다. 전후 통계에 따르면 사망한 인구의 72%가 18에서 45세의 남성이었고 정규군 110만 명이 사망했으며 민병대와 피해를 입은 민간인을 합치면 젊은이와 중년층의 사망자 수는 800만 명을 넘었습니다. 1975년 통일 당시 베트남 전체 인구 4,300만 명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8%였고 메콩 삼각주 농촌 지역에서는 그 비율이 65%를 넘었습니다. 일부 마을에서는 15세에서 40세 사이의 여성이 남성보다 3배 이상 많았습니다. 인구 불균형은 사회 침체로 직결되었습니다. 농업 생산량은 전쟁 전 수준의 30%에 불과했고 경작되지 않은 논에는 초가지붕이 무성했습니다. 공장의 80%가 폭격으로 파괴되었고 남은 공장들도 인력 부족으로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하노이 외곽의 트랙터 공장에서는 전쟁 후 가동 중인 기계가 10대도 채 남지 않았고 그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은 노인 3명뿐이었습니다. 1975년 가을 수확철, 많은 마을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논에서는 쌀이 썩어 버렸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이 서둘러 수확한 곡식은 자기 먹을 것도 못 채울 정도였습니다. 베트남 지도자들은 사람이 없으면 노동력이 없고 노동력이 없으면 재건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시 베트남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전쟁은 우리 군인들을 앗아갔지만 베트남의 미래는 앗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국기를 휘날리려면 먼저 요람의 아이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인구 회복을 중심으로 일련의 정책이 도입되었으나 이러한 정책은 강제적이었고 빠른 성공과 즉각적인 이익만을 목표로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족쇄. 1976년 베트남 국회는 인구개발법을 통과시켜 출산율을 국가 전략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출산 지원금과 보상 외에도 이 법안은 여성에게 암묵적인 제약을 가했는데 예를 들어 모든 국민은 자녀를 가질 의무가 있으며 특히 여성은 국가의 인구 증가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이는 이후의 강제정책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물질적 보상은 매우 직접적입니다. 첫째 아이는 쌀 20kg을, 둘째 아이는 40kg을, 셋째 아이 이상은 10살이 될 때까지 매달 5kg씩 추가로 지급됩니다. 식량이 부족한 가정의 경우 이는 식비 부담자 1명을 늘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은 농업세 면제, 자녀 무상 교육, 주택 부지 배정 우선권도 받습니다. 마을에는 많은 자녀를 둔 가족의 이름이 눈에 잘 띄는 곳에 붉은 페인트로 쓰여진 명예의 명단이 있으며 간부들은 축제 때마다 그들에게 흑설탕과 천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 보상 뒤에는 만연한 압박이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이를 낳지 않은 여성 노동자들이 가장 힘든 업무로 전직되고 승진이나 임금 인상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하노이의 한 섬유 공장 여성 노동자들은 작업장 관리자가 매달 아이가 없는 여성들에게 나라를 먼저 생각하라고 말하곤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시골 지역에서는 인구 할당 명단을 이용해 더 직접적으로 압력을 가했습니다. 18세 이상 여성이 미혼이거나 임신 중이 아니면 매일 방문하여 식량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당시 베트남에서는 조혼과 조기 출산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법에 따르면 여성은 16세에 결혼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많은 지역에서 이것이 최소 기준으로 여겨졌습니다. 1977년 베트남 여성연합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메콩 삼각주 여성의 평균 결혼 연령은 15.6세였고 소녀의 30%가 14세 이전에 결혼했습니다. 이 소녀들 대부분은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으며 부모들은 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장성 출신의 응우엔 티리에는 13살의 참전용사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저는 난로만큼도 키가 크지 않지만 아내가 되어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기대를 받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모든 선전 도구를 동원하여 더 많은 출산, 더 많은 아이라는 생각을 조장합니다. 출산 관련 구호는 거의 모든 눈에 띄는 곳에 그려져 있고 확성기에서는 매일 영웅적인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방송합니다. 대여섯 명의 아이를 낳은 이 여성들의 사진이 마을 입구에 게시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민요로 만들어져 아이들이 부르도록 했습니다. 이 엄청난 선전은 여성들에게 아이를 낳는 것이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완수해야 할 국가적 사명이라고 느끼게 했습니다. 여성용 더블 족쇄. 소년이 소녀보다 많은 현실로 인해 베트남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용인되고 있습니다. 1959년 혼인법은 일부 일처제를 규정했지만 1977년 최고인민법원의 사법 해석은 특정 역사적 시기에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여성과 동거하며 자녀를 낳은 남성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혀 일부 다처제를 합법적으로 핑계로 삼았습니다. 이는 시골 지역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한 남자가 여러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면 두세 명의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능력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주부는 본체에, 부부는 별체에 삽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녀를 양육하며 서로 간섭하지 않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관행을 권장하지도 금지하지도 않습니다. 호구 등록 시 보조금 지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부부와 그들의 자녀를 같은 가구 구성원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정에서 여성은 매우 약합니다. 두 번째 아내는 대부분 가난한 가정의 미망인이나 소녀입니다. 그녀는 재산권이 없고 자녀들은 땅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남자가 가끔 주는 음식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많은 두 번째 아내들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아이들을 돌보고 바느질을 합니다. 만약 그들이 만족하지 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여성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강제적인 잦은 출산입니다. 외딴 지역의 마을 간부들은 여성들을 위한 임신 기록부를 만들어 생리 주기와 임신 시기를 기록하고 출산 후 6개월이 되면 다시 임신하도록 알려줍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여성이 출산 후 회복하는 데 18개월이 걸리고 잦은 임신은 난산과 감염 위험을 높인다고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여성들이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베트남 북부 산악 지역의 의료 기록에 따르면 1980년부터 1985년까지 자궁탈출증 치료를 받는 여성의 비율이 47% 증가했으며 그중 80%가 3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20대에 아이를 대여섯 명이나 낳는 여성들도 있는데 50대처럼 몸이 휘청거리고 고된 노동으로 허리가 뻐근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한 그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가격이 공개됩니다. 수치로 판단해보면 인구 정책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975년부터 1985년까지 인구는 4,300만 명에서 6,200만 명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 10년간 44% 증가한 수치이며
여성의 평균 출산율은 5.3명이었습니다. 1989년에 인구는 7천만 명을 넘어섰고 나라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에 따른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첫째, 심각한 식량 부족이 발생했고 정부가 약속한 보조금으로는 인구 증가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1980년 1인당 곡물 섭취량은 210kg으로 전쟁 전보다 30kg이나 줄었고 많은 가구가 산나물과 카사바만 먹고 살았습니다. 안장성의 한 가족은 6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린 두 아이는 젖을 먹지 못해 1살이 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둘째, 의료 서비스 부족으로 산모와 영아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당시 인구 1만 명당 의사는 1.2명, 병상수는 1000명당 1개에 불과했습니다. 농촌 지역은 의료 서비스와 의약품이 부족했습니다. 출산을 하는 여성들은 조산사에게 의존했고 살균되지 않은 가위는 산후 감염을 유발했습니다. 1985년 통계에 따르면 신생아 사망률은 35%였으며 산모 100명 중 3명이 출산 중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는 태국의 5배, 중국의 3배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살아남은 아이들은 영양실조로 인해 수척하고 창백했습니다. 셋째, 교육 부족의 영향은 심각합니다. 인구 급증으로 교실에는 70에서 80명의 아이들이 가득 차게 되었고 교사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초등학교 진학률이 80%였지만 중퇴율은 45%에 달했습니다. 많은 여학생들이 초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야 자녀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1990년 베트남의 여성 문맹률은 42%로 남성보다 거의 20%포인트 높았습니다. 문맹인 어머니들은 자녀를 교육할 수 없었고 이는 악순환을 초래했습니다. 넷째, 영웅적인 어머니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1995년 이후 베트남은 가족계획을 시행하면서 인센티브를 없애고 과도한 자녀를 낳는 것을 부담으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도한 출산으로 인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의료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고 빈곤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노이 교회에서는 2000년 8아이를 낳은 영웅적인 어머니가 하반신 마비를 겪었습니다. 집 밖에서 일하던 그녀의 아이들은 보호자 없이 방치되었고 이웃들이 가져다주는 식량에 의존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반세기 후의 반성. 오늘날 베트남의 인구는 1억 명을 넘어 동남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급속한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성의 지위는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더 큰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2023년 자료에 따르면 여성은 하루 평균 4.2시간을 집안일에 할애하는데 이는 남성의 5배에 달하며 동일 직책에 대한 임금은 남성보다 18% 낮습니다.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많은 가정에서는 여전히 여성이 자녀를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남성의 60%는 아내의 주된 책임이 출산과 가정관리라고 생각하며 이로 인해 가정폭력이나 차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여성 인신매매가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매년 수천 명의 여성이 해외로 팔려가는데 이는 주로 빈곤과 낮은 가족 지위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인구 정책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995년 베트남은 가족계획을 시행했지만 정부는 이를 시행하지 않고 대신 피임을 장려하고 무료로 피임약을 제공했습니다. 2015년 베트남은 부부에게 둘째 아이를 갖도록 장려하기 시작하며 어떠한 인센티브나 불이익 없이 자발적인 선택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당시 여성들이 치른 희생에 대한 뒤늦은 사과일지도 모릅니다. 결론. 그 시기를 돌이켜보면 베트남이 인구를 회복하려는 긴박감을 이해할 수 있지만 특정 집단을 희생시키는 정책은 결국 상처를 남기게 마련이다. 건강,
존엄성, 그리고 선택권을 잃은 여성들의 이야기는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힘은 인구수가 아니라 모든 개인에 대한 존중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상 가장 심오한 교훈입니다.